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사실이 아닌 소문. 2. K2에 뚫을 수 없는 장갑. 3. 한국의 국방기술은 흔들리지 않는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노르웨이 K2표 도입이 결국 무산되면서 마치 이때를 기다린 것처럼 대한민국 무기체계를 비난하는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 전차들의 bom 스펙이 까발려지면서 K2흑표도 과장이 지나쳤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K2흑표 측면 장갑이 구형 RPG-7에도 관통된다는 주장까지 재소환되고 있는데요. 이는 K2흑표 도입 초기부터 제기되었던 웃기지도 않은 헛소리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K2흑표를 둘러싼 얼토당토하는 논란에 대해 속 시원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세계 방산시장 점유율 2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러시아 무기체계의 똥 스펙은 심각한데요. 이 정도면 완전 국제 사기 수준입니다. 당장 러시아부터가 이 모양이 꼴이니 죄다 카피품인 중국 무기체계도 실제 성능이 처참하리라는 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이 빈틈을 치고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하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러시아가 2017년에 개량한 최신의 주력전차 T-80BVM의 실체가 충격적입니다. 러시아의 주장대로라면 렐릭트 반응 장갑을 부착한 T-80BVM은 전면 기준 750mm 이상의 방어력을 지닌 아주 강력한 전차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안보 상황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는데요. 만약 T-80BVM의 기술이 중국과 북한으로 흘러갔다면 한국 기갑 전력의 화력 증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걱정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산산조각이 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렇게 자랑하던 T-80BVM이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이미 90% 이상이 파괴되거나 무획된 건데요. 이런 어이없는 결과가 나온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뻥 스펙이죠. 아닌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고 있는 날개 안정 분리 철탑탄은 1986년 도입된 3BM42 통칭망고입니다. 구형 날탄인 만큼 이 MM 망고는 2km 기준 460mm 또는 60도 경사각의 230mm 관통이 한계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재밌는 점은 우크라이나군이 이 망고로 T-80BVM의 전면 장갑을 관통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냐면 K2흑표에서 사용하는 K279 날탄이 750-800mm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미 러시아 전차 기술이 북한과 중국에 흘러 들어갔다고 가정하고 최소한 그 이상의 화력을 보유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 질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필사의 각오로 최신 날탄을 개발했더니 실제 스펙은 그 절반에도 못 미쳤던 것입니다. 이 정도로 처참한 방어력이면 한 방에 전차 2대도 관통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얼떨결에 비교 전력이 2배 이상 강력해진 것입니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게 이렇게 시원할 줄은 몰랐는데요. 하지만 이 웃기지도 않는 상황이 꼭 대한민국에 유리하게만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직설적으로 말해 K2흑표도 똥 스펙인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건데요. 이건 중국, 일본같이 원래도 한국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나라들 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K2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그들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아시아의 동쪽 끝 대한민국에서 K2흑표라는 전차로 유럽 시장에 진출한다는데 그 성능이 말도 안 나올 정도로 우수하다 보니 인지부조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좋아도 너무 좋은 것 아니냐? K2흑표 스펙에도 과장이 섞인 것 아니냐는 식의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K2흑표의 전면 방어력에 대해선 왈가왈부하지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게 K2는 이미 K279 자탄 방어 시험으로 정면 장갑의 우수함을 증명해냈습니다. 이는 즉 K2흑표의 전면 방어력이 최소 800mm 이상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측면 방어력인데요. 현대 주력 전차의 장갑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최고 수준의 군사기밀이라 자세히 공개되어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2흑표는 K 대비 전면은 1.5, 1.85배, 측면은 1.1배의 방어력을 보유했다고 하는데요. 이러니 K2가 전면 장갑은 튼튼할지 몰라도 측면에서는 RPG-7에도 뚫린다는 얼토당토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애초에 K의 측면 장갑부터가 종이장이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건데요. 더군다나 북한은 7호 발사관이라는 이름으로 RPG-7을 분대 단위에서 대량 운용 중입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RPG-7K 흑표 격파설이 사실이라면 주력 전차가 적 군대급 화기에 녹아버리는 심각한 상황인데요. 결론부터 말해서 이건 대꾸할 가치도 없는 헛소리입니다. 당장 K1부터 국회 감사와 전문가 자료를 종합해 봤을 때 측면 장갑의 순수 두께만 322mm 이상입니다. 게다가 실질 방어력은 400-500mm, K1A1 개량형은 600mm 이상인데요. RPG-7의 관통력이 300mm 남짓이라는 걸 생각하면 당연히 어림도 없는 억치입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력 전차로서 K2 측면 방어력이 부족해 보이는 건 사실인데요. K 도입으로부터 27년이나 흐른 시점에 초도 물량이 배치되었다는 걸 감안하면 고작 1.1배는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해당 수치는 K 측면의 반응 장갑을 부착하지 않았다는 기준입니다. 현대의 전차 장갑은 크게 수동 장갑, 반응 장갑, 전기 장갑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수동 장갑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전차 장갑, 즉 방패와 같습니다. 단단한 장갑 소재를 두껍게 쌓아 전차 포탄을 막아내는 역할인데요.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800mm 관통력의 포탄을 막기 위해선 순수 강철제 군지라면 장갑을 900mm, 1000mm 장착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전차 중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무거워지는데요. 물리적 한계상 전차 중량은 75톤 이하가 이상적입니다. 이를 넘어가면 기동성을 너무 크게 희생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전차는 세라믹, 유리 섬유, 여러 우라늄 등 무게 대비 방어 능력이 우수한 복합 장갑을 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전차 포탄 기술이 발달하면서 수동 장갑으로는 부족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반응 장갑입니다. 반응 장갑은 탈부착이 가능한 일종의 증가 장갑인데요. 비행판이라고 부르는 두 개의 금속판 사이에 반응 물질이 들어있는 샌드위치 형태입니다. 성형장 약탄 등이 내뿜는 제트가 장갑 상판을 통과하면 내부의 반응 물질이 운동 에너지를 상쇄하는 원리인데요. 과학적으로 봤을 때 전차 장갑은 결국 포탄의 운동 에너지를 0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이것만 가능하다면 굳이 장갑을 두껍게 만들 필요도 없는데요. 실제로 반응 장갑은 수동 장갑 대비 10배 이상의 방어력을 보입니다. 단적으로 K2 흑표 측면에 부착되는 반응 장갑은 약 400-500mm의 수동 장갑과 동일한 방어력을 갖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면 장갑과 같은 수준인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K2 측면 방어력에 대한 논란이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에드는 세계적으로 전력화 사례가 전무한 전기장갑을 연구 중인데요. 반응장갑과 같은 형상이지만 반응물질 대신 내부 축전지에 전기를 충전하고 있다가 폭탄이 전극판 사이를 지나는 순간 고전압고 전류를 흘려 전자기장을 형성하고 운동에너지를 상쇄하는 방식입니다. 반응장갑의 일회용인 반면 전기장갑은 재충전만 가능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어서 현재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의 K2 흑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현존하는 최고의 기술력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러니 그 진가를 일찍이 알아본 나라들이 번호표까지 뽑아가며 K2 흑표 도입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대한민국은 후발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어도 방위산업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는데요. 특히 전투기 맨진 분야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방위산업체들이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엔진을 개발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견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대한민국은 해냈습니다. 갑질 수준의 견제를 뚫고 항공기 엔진을 개발한 것도 모자라 국산 엔진을 탑재한 국산 비행체의 초도 비행을 준비 중인데요. 오늘은 대한민국 항공기술력의 초진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기반 기술을 갈고 닦아도 항공 엔진의 자체 개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물론 기술적인 어려움도 크게 한몫했지만 항공 엔진 분야에서 특히 더 후발주자 견제가 심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한국 입장에서는 세계 항공 엔진 시장을 나눠먹고 있는 3대 제조사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프렛 휘트니 PW, 영국의 롤스로이스 RR의 정보 제한과 수출 통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일례로 한국이 KF-16 최종 조립 국가로 선정되었을 당시 PW는 F-16에 탑재되는 자사 F-100 엔진의 기술이나 시험 등에 관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제한했는데요. 지와 한국이 맺은 최종 조립 계약을 무시하고 엔진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전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전차 같은 지상 무기 체계야 엔진이 고장 나더라도 가다서는 게 고작이지만 전투기는 최악의 경우가 추락입니다. 더군다나 한국처럼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민간인 피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W는 F100 엔진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넘길 수 없다고 배짱을 튕겼습니다. 그러나 PW는 가장 중요한 걸 놓쳤는데요. 그건 바로 대한민국이 의지와 집념을 빼면 시체나 다름없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PW의 갑질에 오히려 기술 약속 공부로서의 서러움을 느낀 대한민국 개발진들은 터빈 블레이드의 안전성을 시험하기 위해 제작 방식을 바꿔가면서 무려 1000만 번야 강도 실험을 반복할 정도였는데요. 그 결과 1997년 시험 비행에 나선 KF-16은 엔진과 동체 부품을 포함해 기체의 41%에 달하는 부품을 국산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 끝에 현재 한국은 오히려 세계 항공 엔진 3사의 소재 부품을 역수출할 정도로 기술적 성숙도가 충분한 상태인데요. 즉 한국이 노력해온 4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허투루 보낸 시간이 아닌 단계적 개발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밟아온 인고의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견제 때문인지 일각에서는 여전히 국산 항공 엔진 개발에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도 존재합니다. 이미 신뢰도가 높은 3대 기업의 엔진을 사용 중인데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다가 수리와 기술 지원, 심지어 납품을 거부하는 등의 훨씬 더 노골적인 견제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말이나 징배 없습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는 국산 항공기 엔진이 꼭 필요하다고 단언하는데요. 항공 엔진 분야만큼은 퀀텀 점프, 즉 단기간에 기술 격차를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한 번이라도 명맥이 끊겨버린다면 쫓아가는 것은 물론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분야가 바로 항공 엔진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예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무인 전투기 시장입니다. 만약 한국이 국산 항공 엔진을 포기하면 무인 전투기 시장에서조차 후발주자로 뒤처지게 됩니다. 특히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차세대 스텔스 무인기가 제공권 확보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는 만큼 국산 항공 엔진의 부재는 언제든 발목 잡힐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주는 꼴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바로 이런 이유로 대한민국은 국산 엔진으로 무인 전투기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최초 무인 스텔스기인 쿠스X는 무려 70% 수준의 기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쿠스X는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츠르키의 크즐레마가 우크라이나산 엔진을 사용한 것과 달리 완전 국산 엔진 탑재를 목표로 개발 중인데요. 실제로 이미 지난 2014년에는 KUS인 축소 버전인 가오리 X1을 개발해 비행시험에 성공하기까지 했습니다. 가오리 X1은 전장 10.4m, 전폭 14.8m, 중량 10톤에 달하는 쿠스X를 46%가량 축소한 시제기 모델이었는데요. 국산 5500 IBF급 터보 엔진을 장착해 1시간 30분 동안 50km를 비행하며 무인 전투기 개발 가능성에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공개된 쿠스X의 외관을 보면 꼬리 날개가 사라진 모습입니다. 이는 현존하는 스텔스 모형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저피탄 형상인데요. 여기에 더해 한국형 장거리 유도 폭탄 KGB를 포함해 각종 신형, 소형 미사일 등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오죽하면 쿠스X를 목격한 다수의 의심이 미니 B2 폭격기라는 별명까지 붙여줄 정도인데요.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지난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DX코리아 2022에서 대한항공은 KF-21 전투기와 멈티 자율 운항이 가능한 로열 윙맨 쿠스 LW를 공개하면서 전세계 군사 관계자들을 경악에 빠뜨렸습니다. 그도 그럴 게 쿠스 LW는 전장 10.6m, 폭 8.4m의 크기에 현재 개발 중인 국산 터보팬 엔진이 탑재될 예정인데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5500 LBF2라는 이름은 단순히 프로젝트의 일관성을 위한 상징적인 숫자를 의미할 가능성이 큰 탓에 전문가들은 쿠스 LW의 추력이 최소 800 LBF급 이상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KF-21을 지원하며 함께 편대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초음속 전투기에 준하는 속도를 갖추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쿠스 LW도 쿠스 X 못지않게 무장 능력과 스텔스 능력이 중요한데요. 쿠스 LW 또한 쿠스 X와 마찬가지로 저피탄 형상기 스텔스 기체이긴 하지만 KF-21의 기동성을 따라가기 위해 꼬리날개가 포함된 형태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쿠스 LW가
KF-21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개발이 완료된다는 건데요. 쿠스 LW는 2024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5500 LVF급 완제 터보팬 엔진의 비행 시험이 끝난 뒤인 2025년 첫 비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후 추가적인 개선 사항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뒤 2년 뒤인 2027년에는 곧바로 KT 터보프로 훈련기와 공중 데이터 연동 테스트, 즉 멈티 기능에 대한 시험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쯤이면 딱 KF-21이 블럭1 양산을 끈 후 블럭이 개량을 시작했을 때입니다. KF-21과 쿠스 LW를 동시에 개발해 남들보다 빨리 5.5세대, 6세대기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후발주자로 시작한 대한민국이 마침내 최상위권 선두로 올라선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와신상담의 자세로 철저히 쌓아올린 항공기술력을 한순간에 폭발시키고 있는데요. 비단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미 검증된 고성능의 엔진과 여러 부품이 방산시장에 널려 있는데 조립만 하면 되는 걸 굳이 개발에까지 나선다며 국산을 고집하는 대한민국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서 대한민국의 고집이 결국 옳은 선택이었다는 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해외 의존적인 기술 종속을 탈피하고 미래 방산 시장에서 미국과도 정면 승부를 겨뤄볼 만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1990년대만 해도 대한민국과 선진국 간의 항공 엔진 기술 격차는 최소 30년 이상 벌어져 있다는 것이 정론이었는데요.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지던 30년이라는 시간은 어느덧 10년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남북한의 300대가 넘는 전투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격돌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극단 대치가 이뤄졌는데요. 4시간에 걸쳐 북한 공군의 각종 전투기 180대가 출격해 우리를 위협했습니다. 이에 우리 공군은 F-35A를 비롯한 각종 전폭기를 출격시켜 북한에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도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합참과 주한미군에 따르면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3발을 확인했고 그중 한 발이 울릉도 인근에 나타나서 울릉도에 공습 경보가 울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충참모부 명의로 자신들이 울산 앞바다를 향해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식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만약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 군이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 못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이 북한의 이 주장은 거짓입니다.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착탄시켰다고 주장하는 울산 앞공에는 한미일 3국의 감시가 집중된 경계 수역으로 이 지역에서 북한이 우리 몰래 미사일을 착탄시켰을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북한의 도발을 가볍게 넘겨도 될 만큼 단순한 일은 아닙니다. 최근 한 달간 북한이 벌인 무력 도발은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규모와 수준에서 이전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무력 시위가 매일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달리 말해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독재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한 북한이 대한민국에 가할 수 있는 위협의 강도가 점차 세지면 세졌지 절대 약해지지 않을 것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 역시 강력해질 북한군에 맞서 충분한 전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대두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번 대치에서 큰 역할을 한 공군 전력 강화가 시급합니다. 단순히 전술기를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지원기 전력을 강화하고 작전 레벨이 전술 공군인 우리 공군을 어떤 작전이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략 공군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사상 초유의 남북 공중대치와 한국 공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불바다입니다. 2월 24일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온 세계의 분쟁이 활화산처럼 폭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끊기면서 최악의 기아에 직면한 아프리카는 물론이고 세계 패권 경쟁 구도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빠지면서 여기에 생긴 힘의 공백으로 인해 중동은 지역 강국 간의 충돌과 더불어 시민혁명으로 인한 내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또 소련 시절 엉터리로 짜인 국경으로 인해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중앙아시아에서는 또 다른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벌써 2년 차에 접어든 미얀마 시민혁명 등 온 세계가 전쟁의 도가니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1990년대 동남부 유럽을 피로 물들였던 유고 내전의 최대 격전지 코소보에서 세르비아와 코소보의 군사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쯤 되면 세계대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제 정치학자들은
세계대전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큰 화약고가 폭발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곳은 바로 동북아시아입니다. 그도 그럴 게 동북아시아 각국이 지난 수십 년간의 군비 경쟁으로 육성한 군대는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러시아의 몰락으로 이제는 명실상 부한 세계 2 군사 강국이 된 중국이 있고, 군대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의 군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강군인 자위대를 보유한 일본, 그리고 틈만 나면 핵을 쏘겠다며 미사일과 포탄을 난사하는 미치광이 북한과, 그런 북한에 대적하기 위해 미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서방 최강의 육군 전력을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등 현재 동북아의 국가 중 군사적으로 만만히 볼 나라는 단 하나 없습니다. 심지어 중국이 언제든 부술 수 있다고 취급하는 대만의 군대조차 전 세계 국방력의 상위 10%에 충분히 드는 강군입니다. 그만큼 지금의 동북아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그것이 바로 세계 3차 대전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만약 동북아시아에서 전쟁이 나면 그것은 세계대전이라 이름 붙일 만한 대격전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다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는 반대로 날이 갈수록 동북아 대전의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은 중국 내부의 불만을 돌릴 타겟으로 대만 침공을 노골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저지할 대한민국을 견제하기 위해 뒤로 북한을 지원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급속도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경계태세를 강화한 채 사태를 예의 주시 중인데요. 그 증거가 한미연합공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연례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입니다. 비질런트 스톰 훈련은 한반도 전시작전 준비훈련으로 펜5를 대체한 훈련입니다. 펜5는 코리안 페닌슐라 레디니스 오퍼레이션 엑서사이즈의 야어로 전시 한반도에서 싸울 작전 태세를 점검하는 훈련입니다. 한미연합군은 2015년에 이 펜5 훈련을 비질런트 에이스로 변경하며 목적성과 규모를 키웠는데요. 앞에 붙는 비질런트는 경계한다, 방심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에이스는 에어 컴포넌트 엑서사이즈로 공군 구성군 훈련을 뜻합니다. 간단히 말해 한미연합사 산하 조직 중 전시에 한국과 미군의 공군을 통솔할 연합공군 구성군 사령부를 중심으로 전시태세를 점검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북핵 위기가 한창이던 2017년에는 전투기가 무려 230대가 동원됐습니다. 이 훈련에는 우리 군의 거의 모든 주력 항공기가 총동원됐는데요. 이 때문에 북한은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북한 전투기 100대가 와도 우리 전투기 10대가 붙는다면 북한은 한국군의 전투기를 단 한 대도 격추시키지 못하고 순식간에 전멸할 정도로 한국과 북한의 공군력 격차는 엄청납니다. 더군다나 북한 공군은 열악한 재정과 제재로 인한 물자 부족 때문에 100대는커녕 10대를 띄울 때도 손을 벌벌 떨어야 합니다. 그러니 한미연합군이 200대가 넘는 전투기를 띄웠다는 것은 만약 한국과 미국이 폭격을 결정한다면 북한은 그대로 끝장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 역시 금수산 태양궁전에 전시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따라 삼도천을 건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도 뒤로는 어떻게든 평화의 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북한 내에서는 왕이나 다름없지만 외국에서는 가난한 소국의 독재자에 불과한 김정은이 치욕을 무릅쓰고 베트남 하노이까지 기차 여행을 떠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데요. 그만큼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은 북한에 위협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같은 해 9월 19일 남북 군사 합의가 이뤄지면서 비질런트 훈련은 전격 폐지됐습니다. 그 이유는 상호 적대 행위를 중단한다는 조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대한 대대적인 폭격이 포함된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이 이 조약에 위배된 건데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북한의 도발이 극도로 과격해졌기 때문인데요. 그것도 이전과 달리 수백 대의 전투기를 심심할 때마다 띄우며 매우 적극적인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북한이 사용하는 구형 동구권 전투기, 부품과 항공유를 제공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각자의 이익을 위해 북한을 도운 덕분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한민국도 기존에 고수하던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의 부활이었는데요. 비질런트 스톰 훈련입니다. 비질런트 스톰에서 스톰은 폭풍이라는 뜻도 있지만 스트러티직 오피에셔널 레디니스 모멘텀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 전략적, 작전적 준비 태세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한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미연합공군이 파괴해야 할 표적이 초대형 방사포, KN-23 같은 작전적 목표와 ICBM과 발사대, 김정은이 사용할 벙커 등 전략 목표로 다변화되면서 훈련의 개념이 변화했다고 분석합니다. 그 증거로 이번 훈련에 동원된 한미연합군의 작전기는 무려 240대 달했습니다. 이는 직전 최대 규모였던 2017년의 230대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이 중 한국이 140대, 미국이 100대를 동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F-35A, F-15K, KF-16 등으로 구성된 140대이며 미국은 해군과 해병대에서 운용하는 수직이 착륙기 F-35B와 항모전투단의 EA-18G 그라물러통 전폭기, 전력과 유이성차기, KC-135 그 뮤기 같은 지원항공기 100대를 동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호주 공군이 파견한 KC-30A 1대가 훈련에 동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의 도발로 훈련이 연장되면서 전략핵 폭격기 B-1B 랜서 역시 훈련에 참가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B-1B 랜서와 호주 공군의 참가입니다. 이 전투기들이 훈련에 참가했다는 의미에는 미국이 북한 문제를 이제 단순한 한반도 지역의 군사 분쟁이 아니라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전략 문제라 파악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랜서의 출격은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때 즉각 응징할 수 있다는 것을 북한에 보여주는 것이고 호주 공군의 참여는 북한의 선제 공격 또는 중국의 개입이 한국 전쟁에서 유엔군이 참전했던 것처럼 국제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중국에 대한 압박입니다. 그리고 2022년 현재 중국과 북한은 미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무력을 사용할 능력도 각오도 없습니다. 현재 북한의 상태는 남침은커녕 미사일 발사에 필요한 연료도 수급하지 못하는 실정이라 사실 미국의 눈치를 보기 급급한데요. 그러니까 당장 남북이 전면전을 할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양 좋은 건 또 아닙니다. 그 이유는 북한과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이지 대한민국이 아니란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북한이 핵 협상에서 보이는 태도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북한은 핵 협상을 할 때 항상 대한민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한국은 어차피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괴뢰 국가이니 미국과 결판을 내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태도인데요. 애석하게도 군사적으로 이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한국 공군입니다. 1970년대 F-4 전투기가 공군에 완전히 배치된 이후 대한민국 공군은 줄곧 북한 공군을 상대로 완벽한 우세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 F-16이 도입되고 1990년대 KF-16이 라이선스 생산되면서 이 격차는 도저히 메울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2022년 현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대한민국 공군은 독자 전력으로 북한을 제압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고고도 유무인 정찰기가 제공하는 각종 영상 및 신호정보, 미국의 초기 경보 통제기와 합동이 동표 적감시기가 제공하는 실시간 정보, 전폭기를 보호하고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킬 전자전기, 그리고 각종 항공기의 작전 시간을 크게 늘려줄 공중급유기 등 각종 지원 전력 중 상당수를 아직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시키는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술 공군의 역할은 수행할 수 있지만 독자적인 전략에 따라 적국과 대적할 수 있는 전략 공군의 능력은 전무한 겁니다. 그나마 지난 10년간 E-737 조기 경보통제기 4대와 KC-330 공중급 유기 4대, RQ-4 글로벌 호크 4대, 신형 백두 정찰기 4대 등 각종 지원 전력을 보강하면서 독자적인 작전 역량을 어느 정도 확보했으나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미군으로부터 작전권을 받아온다 할지라도 현대전을 완벽히 수행할 전력과 이를 제대로 경험하고 이해한 장교의 수가 모자랍니다. 이 때문에 현재 우리 군에서는 전자전기 도입, 조기 경보통제기와 공중급 유기 추가 도입, 국산 중고도 무인기 무하부의 개발과 배치, 그리고 이를 통제할 링크-K를 도입 중입니다. 공군이 도입한다는 모든 무기들이 계획대로 도입된다면 우리 공군은 미 공군의 통제를 벗어나
당당히 우리의 의지대로 활동할 수 있게 되느라. 즉 진정한 의미의 전략 공분.